여자 리더. 긴 시험장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다. 우리는 큰 철문이 앞을 가로막는 곳에서 차를 세웠다. 문간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엽총을 어색하게 겨누고 있다. 총 다루는 법을 잘 모르는 듯했다. 여기가 틴샴장인가요? 내가 묻자 여자는 오히려 반문했다. 당신네들은 어디서 왔죠? 몇 명이나 돼요? 나는 단둘이서 왔다는 것과 트럭에 실려 있는 짐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여자는 우리를 살피듯이 보았다. 그리고 트럭의 뒤로 돌아가서 짐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아마도 내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듯 여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오른쪽 길로 가세요. 우리는 트럭에 올라타고 느릅나무 가로수 길을 전진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의 여기저기에 정원이 여러 개 있었다. 곧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의 건물이 역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가로수 길에 이끌려서 우리는 가장 큰 건물의 안뜰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이미 여러 대의 자동차가 멈춰 있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의 뒷문으로 들어가서 긴 복도를 걸었다. 막다른 곳은 부엌과 식당으로 음식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넓은 식당에는 긴 테이블이 2개 나란히 놓여 있고 그 벤치에 5, 60명의 남녀가 앉아 있었다. 한눈에 장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옆에 테이블에서 눈이 보이는 세 젊은 여자가 부지런히 닭고기를 썰고 있었다. 나는 그리로 걸어갔다. 우린 지금 막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뭐 도울 일은 없어요? 글쎄요. 한 사람은 야채를 나누고 또 한 사람은 접시를 돌려주세요. 하고 여자는 말했다. 나는 일을 시작하면서 부엌과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조젤라는 없었다. 그러나 몇 여자는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비들리의 공동체에 있던 여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패거리는 비들리의 공동체보다도 남자의 비율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도웨인 같은 사람이 적고 대부분은 농민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남자들은 모두가 장님인데 그 가운데 중년의 목사가 한 사람 섞여 있었다. 여자들 중에는 눈이 보이는 사람이 67명 있었다. 그 대부분이 시골 사람이고 도웨인 같은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접시를 나르고 급사 일이 끝나자 나와 코우커는 자기 접시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찬 통조림만 먹고 지냈으므로 제대로 만들어진 식사의 고마움이 절실히 느껴졌다. 우리는 개걸스럽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장님 목사가 일어섰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나려 함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어둠 속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고 보다 좋은 세계를 재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목사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의 말을 외웠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주여. 아멘. 아멘. 그 뒤에 찬송가가 끝나자 장님들은 각각의 패로 갈라져 눈이 보이는 4명의 여자들에게 인도되어 식당에서 나갔다. 코우코가 내게 물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여자는 없소? 예, 안 보여요. 내가 고개를 젓자 코우코가 말했다. 이상하군. 내가 당신과 함께 잡았던 사람들도 없어. 아까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있던 여자를 빼고는 말야. 그래서 그 여자는 아까 무서운 눈으로 당신을 노려본 것 같군. 내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뒷설거지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곧 미스 듀런트가 돌아올 거예요. 미스 듀런트? 예, 이곳의 리더는 플로렌스 듀런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당신들은 듀런트와 의논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 주위가 어두워진 무렵 듀런트가 돌아왔다. 우리는 여자 리더의 방으로 가 보았다.
책상 위에 촛불이 두 자루 켜져 있었다. 듀런트는 얼굴빛이 거무스름하고 입술이 얄팍한 여성이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생각났다. 전날 대학의 강당에서 폴레스 박사가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관해서 연설했을 때 일어서서 질문하던 여자였다. 듀런트는 싸늘한 표정으로 코우커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 대학의 습격을 지휘한 분이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난폭한 수단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코우커는 약간 미소 지었다. 그리고 품위 있는 중류 계급의 말씨로 말했다. 그때 어느 편이 난폭했는지. 그것은 견해의 문제지요. 당신이 판정할 수 있습니까?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코우커와 같은 남자를 만난 일이 없어서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어리둥절한 모양이다. 그러더니 내 쪽으로 고쳐 앉았다. 당신도 깽과 같은 공동체에 참여했었나요? 나는 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내 편에서 질문을 했다. 마이클 비들리와 대령과 그 밖의 동지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일단 여기에 왔지만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공동체는 크리스트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의 재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상야릇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하느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크리스트교의 가르침에 따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듀런트는 도전하듯이 우리를 노려보았다. 예. 그래서 당신네들은 비들리의 동지들과 헤어진 거로군요. 비들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나갔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율법을 배반하는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지옥에 빠질 것입니다. 듀런트는 싸늘하게 대답하고 더 이상의 질문을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코우코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면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 분명해질 때까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답에 듀런트는 또 어리둥절한 듯했다. 그렇다면 여기의 상황을 대충 보고 나서 내일 밤 다시 의논하러 오세요. 듀런트는 회견을 끝내려고 하였으나 코우커는 물고 늘어져서 흰점장 부지의 넓이, 건물의 수, 공동체의 인원, 사람과 장님과의 비율 등을 끈질기게 계속 질문했다. 나는 조젤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듀런트는 눈썹을 찌푸렸다. 조젤라, 플레이턴. 아, 예. 그 여류 작가. 그러나 그녀는 우리가 여기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찬성할 여자분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리더로 있는 이상 이곳의 공동체는 딱딱한 것이 될 것 같았다. 복도에 나오자 코우커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저 여자는 이상한 자만심과 편견으로 뭉쳐있군. 독재자 타입이야.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주제에 원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저녁에 어슴푸레한 빛이 남아있는 복도를 잠시 걸었다. 열린 도어로 어둑어둑한 방 안이 어렴풋이 보였다. 남자들의 침실이었다. 난 저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하고 싶어. 또 뒤에 다시 만납시다. 코우커는 남자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식당으로 돌아왔다. 테이블에 촛불이 세워져 있고 그 불빛으로 한 젊은 여자가 바느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촛불이 깜박거려서 눈이 아파 죽겠네. 여자는 짜증스러운 듯이 중얼거렸다. 촛불이 있는 동안은 그래도 좋아요. 여자는 얼굴을 들고 나를 보았다. 당신은 오늘 런던에서 온 분이군요. 그렇소. 거기는 비참하지요? 이 세상의 종말이오. 나는 런던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여자에게 물었다. 당신도 런던에서 왔습니까?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됩니까? 다행히 이 여자는 그때 비들리의 공동체에 있던 여자였다. 코우커의 패거리가 대학을 습격했을 때 눈뜬 사람 중에서 잡히지 않은 사람은 겨우 대여섯 명뿐이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플로렌스 듀런트와 이 여자였다. 그 다음 날 듀런트가 수습위원이 되었으나 예정대로 모두를 출발시킬 수는 없었다. 트럭을 운전해 본 일이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틀째 오후부터 밤에 걸쳐 마이클 비들리와 대령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정오 때쯤에는 트럭을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가량 모였다. 며칠 기다리면 또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은 알았으나 비들리들은 즉시 출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갈 곳은 우선 킨점장으로 결정되었다. 마침 대령이 거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킨점장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지낸 뒤 집회가 열렸다. 대학의 강당에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견이 둘로 갈라졌다. 비들리와 대령들의 일파와 플로렌스 듀런트의 일파이다. 듀런트는 비들리와 대령들의 새로운 사고 방식에 반대하여 크리스트교적인 사회를 재건하겠다고 주장했다. 듀런트를 지지한 것은 5명의 눈뜬 처녀와 12명의 장님 처녀, 그리고 중년의 장님 남녀 여러 명이었다. 눈이 보이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좋아요.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합시다. 이 틴샴장은 당신네들이 맡으시오. 비들리들은 아직 짐이 그대로 실려있는 트럭을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했다. 그 뒤에 듀런트들은 틴샴장의 안팎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우선 부지 내의 농원에서 무서운 것이 발견되었다. 어른 남녀 한 쌍과 처녀 한 명이 밭속에 한데 모여 쓰러져 있고 그 곁에 두 그루의 트리피드가 부리를 내리고 시체가 썩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듀런트는 총기실에서 엽총을 꺼내와 눈뜬 처녀들의 도움을 얻어 저택 내에 있는 트리피드를 모조리 퇴치했다. 총을 다룬 경험은 없었으나 필사적으로 녹색의 괴물을 쏘아댔다. 독채찍이 날아간 트리피드는 26이나 되었다. 그 다음 날은 마을을 조사하러 갔다. 여기저기 제법 트리피드가 있었다. 마을 사람의 대부분은 독채찍에 희생이 되고 운수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사람들 뿐이었다. 듀런트는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을 틴점장으로 데리고 왔다. 남자도 여자도 건강하고 씩씩했으나 눈이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플로렌스 듀런트는 여자지만 훌륭한 리더예요. 이곳의 공동체는 반드시 잘 돼 갈 거예요. 여자는 촛불 빛으로 옷을 기우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조젤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조젤라 플레이턴이라는 이름조차 들은 일이 없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식당에 전등이 켜졌다. 어머나, 여자는 이상하다는 듯이 전등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촛불을 불어 끄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2, 3분 지나자 코가 불쑥 들어왔다. 나는 전등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당신 짓이로군. 그래요. 이 건물에는 자가 발전 설비가 있었어. 석유가 없어질 때까지는 전등을 쓸 수 있지. 코는 여자 쪽으로 눈을 돌렸다. 당신네들은 이 건물을 조사했겠지? 불이 필요하면 왜 발전기의 모터를 돌리지 않았소?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듀런트도 여자인 거려. 전기나 모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된 이상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어둠 속에서 기도만 올리고 있어서야 살아남을 수 없지. 코의 빈정거림은 따끔했다. 여자는 화가 난 듯 큰 눈으로 코를 노려보았다. 요새의 3인조. 이튿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코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미 활동을 시작한 모양이다. 나도 아침 시간을 주로 탐문하는 데에 썼다. 조젤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오기 전날 눈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몇 명인가 왔다가 떠나갔다고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조젤라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조젤라가 어디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점심 식사 때 코가 모습을 보였다. 심각한 얼굴이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했어요.
가축의 수, 농원의 설비, 수원, 저장 식료품. 이와 같은 것을 잘 쓰면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그래서 나는 목사와 듀런트를 만나서 내 의견을 말했소. 이 공동체는 눈이 보이는 사람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장님도 일을 할 수 있게 훈련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란 책자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많은 장님을 이 공동체에 첨가시키고 싶다지 뭐요. 듀런트는 듀런트대로 내 의견이 이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말이요. 그 여자는 이곳의 보스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깨끗하고 바르게 하라고? 해보라지. 그 여자가 이대로 있다간 조만간 이 공동체는 혼란에 빠져 자멸의 길을 걸을 거야. 한데 당신은 어쩔 작정이요? 마이클 비들리드를 쫓아갈 작정이오. 그 외에는 조젤라의 행방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함께 가겠소. 한 번은 비들리들의 공동체를 깨부수려고 한 나였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의 견해를 인정하고 있어요. 반드시 쓰일 때가 있을 거요. 그렇게 말하면서 호우커는 내 손을 잡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나는 듀런트를 붙잡고 물었다. 비들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듀런트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듀런트의 본심을 알 수 있었다. 이 공동체에는 눈이 보이는 남자가 필요한 것이다. 나와 호우커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듀런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도셋에 비민스터 가까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 이상의 일은 모르겠어요. 나는 즉시 호우커에게 이야기했다. 좋아, 내일 아침 이 고약한 장소에서 떠납시다. 그러면서도 호우커는 틴점장에 미련이 있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트럭 2대로 나란히 출발했다. 날씨가 여전히 좋았다. 마을마다 거리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기고 있다. 우리는 트럭의 창문을 닫은 채 전진했다. 한 두어 번 관목숲 곁을 지날 때 독채찍이 획 하고 뻗어왔다. 그것은 운전석의 유리 창문을 때려서 유리에 독에게 자국을 남겼다. 트리피드는 소리에 민감하다. 소리에 의해 모기가 있는 곳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트럭의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까지 아는 것일까? 나는 트리피드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전문가로 자처하지만 이 녹색의 괴물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오후 4시 반경 우리는 비민스터 읍내에 트럭을 몰고 들어갔다. 그러나 읍내에는 비들리들이 있는 기미는 전혀 없었다. 번화가의 상점 거리에 2대의 트럭이 서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없다. 그 길을 우리가 20m쯤 전진했을 때였다. 한 남자가 트럭 뒤에서 나타나서 나이프를 겨누었다. 탕! 총소리가 사방을 흔들었다. 탄알은 나의 머리 위 높은 곳을 날아갔다. 서라는 경고였다. 나는 트럭을 세웠다. 라이프를 손에 든 남자는 키가 크고 튼튼한 체격이었다. 남자는 내게로 총구를 향한 채 내리라고 명했다. 나는 트럭에서 내려서 양손을 벌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시했다. 거기에 또 한 남자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때 호우코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라이프는 넣어두는 게 좋을 거요. 내가 그럴 마음만 있으면 당신네들 셋은 몸에 배꼽이 또 한 개씩 생길 테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다. 우리한테 저기는 전혀 없으니까. 하고 나는 말했다. 몸집이 큰 남자는 라이프를 내렸다. 호우코는 내 트럭 뒤에서 나왔다. 잽싼 남자다. 상대방의 눈을 속여 어느새 자기 트럭에서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당신네는 두 사람뿐이요? 여자와 같이 온 남자가 물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우코가 대답하자 3인조는 안심이 된 모양이다. 몸집이 큰 남자가 설명했다. 도식쟁이 식량을 빼앗으려고 온 줄 알았지. 당신네들은 대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모양이지. 혹시 깽이 있다고 해도 이런 데까지 식량을 모으러 오지는 않아요. 호우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3인조는 겨우 안심한 듯했다. 나는 물었다.
비들리의 패거리를 모르시오? 그게 어떤 사람들인데? 큰 남자가 반문했으므로 나는 실망했다. 3인조는 비들리라는 이름을 들은 일도 없고 수십 명의 패거리를 만난 일도 없다는 것이었다. 큰 남자는 스티븐 브랜넬이라 하며 증권거래소의 직원이었다. 또 한 남자는 아직 젊은데 라디오 상점의 경영자였다. 그리고 여자는 영화배우를 지망하는 패션 모델이었다. 이 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유성우를 보자 나서 눈이 멀지 않은 것이다. 나는 제안했다. 비들리의 공동체를 찾으면 당신네들도 참가하지 않겠소? 그 편이 매사 편리할 테니까. 좋아요. 우선 우리의 유서로 가십시다. 하고 몸집이 큰 스티븐이 동의했다. 우리는 4대의 트럭을 나란히 물고 출발했다. 3인조가 살고 있는 저택은 요새라고 부르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돌로 된 튼튼한 건물이고 주위에 해자가 빙 둘러 있었다. 건물의 창문과 지붕에 모두 5자루의 기관총이 비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병기고를 하나 발견했어. 그래서 이만한 것을 긁어모은 것이요. 몸집이 큰 스티븐은 자랑하면서 입구에 가까운 작은 방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라이플과 권총 따위와 함께 화염 방사기까지 있었다. 이 화염 방사기는 트리피드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걸? 내가 가리키자 스티븐은 부기양양하여 웃었다. 시험해 보았어요. 이것을 퍼부으면 트리피드는 당장에 부풀어 올라서 터지고 말아요. 그러나 요새의 주위에는 트리피드가 숨어있는 기미는 없었다. 나와 코우커는 지붕으로 올라갔다. 달이 뜨기 전이라 주위는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 비들리는 대학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빛으로 신호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지만 어느 쪽에서도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우리는 트럭을 타고 읍내로 나가 한 사람씩 작은 차로 갈아타고 비들리의 공동체를 찾아보았다. 전원의 길은 초여름의 싱싱한 실록으로 넘쳐 있었다. 여기저기에 도표가 서 있고 길가에는 여느 때와 변함없은 모습으로 들꽃이 피어 있었다. 명랑하게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도 보였다. 새는 눈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축은 대개 장림이 되어 있었다. 가시덤불 속으로 잘못 들어간 양이 어쩔 줄 몰라하며 몽하니 서 있다. 가시 철망에 머리를 쳐박고 움직일 수 없어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도 눈에 띄었다. 소도 마찬가지였다. 젖소가 큰 유방을 덜렁거리며 비틀비틀 걷고 있다. 나무 밑동 곁에 뒹굴고 있는 소의 시체도 있었다. 기운이 있는 것은 트리피드뿐이었다. 이따금 녹색의 머리를 흔들거리며 부지런히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보였다. 언덕이나 높다란 곳으로 나올 때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쌍안경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연기나 깃발 신호를 기대했지만 그럴듯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한 번은 언덕의 중턱에서 너울너울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깃발인가?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쌍안경으로 보았다. 흰 것은 양이었다. 대여섯 마리의 양이 트리피드한테 쫓겨서 도망쳐 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긴 복채찍이 잇따라 양들을 후려치고 있었다. 다행히 양의 몸은 털이 많아서 복채찍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트리피드를 보자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다. 놈들이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과 가축들이 어처구니 없는 재난을 만난 것을 이용해서 한층 더 날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끔찍한 괴물을 어째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재배했던가. 인간은 트리피드를 식량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트리피드가 인간을 식량으로 하려 하고 있다. 저녁 때 나는 트럭을 세운 곳으로 돌아왔다. 이어 코코와 3인조가 속속 철수해 왔다. 아무도 비들리의 공동체를 찾지 못했다. 우리는 사람이 없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위스키를 마시고 트럭으로 요새에 돌아왔다. 내일은 수색 범위를 넓힙시다. 코코는 지도를 펴고 새로운 지구의 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티븐이 말했다.
우리도 꼬박 20km 사방의 지역을 샅샅이 뒤진 셈이요. 그래도 안 보이니 비들리들은 이 근처에는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비민스터에 왔다는 정보가 잘못이거나 만약에 왔다고 해도 여기를 지나쳐서 더 앞으로 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달리 좋은 방법이 있어. 하고 코코가 물었다. 비행기를 쓰면 좋겠어요. 상공에서라면 더 넓은 지역을 빨리 조사할 수 있고 소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뛰쳐나와서 무슨 신호를 보낼 테지. 과연 좋은 생각이오. 비행기는 헬리콥터라야 해. 그러나 어디에 가면 헬리콥터를 구할 수 있지. 게다가 누가 그것을 조종할 거요?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고들어 생각하는 것이 코코의 훌륭한 점이었다. 조종쯤이야 내가 어떻게 하겠소. 라디오 가게 주인이 말했다. 경험이 있어? 아니요. 그러나 요령만 터득하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을 거요. 라디오 가게 주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스티븐의 이야기로는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영국 공군 기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공군 기지로 갔다. 스티븐의 예상대로 거기에는 군용 헬리콥터가 있었다. 라디오 가게 주인은 즉시 헬리콥터를 타고 30분쯤 연습했지만 훌륭히 조종수를 배웠다. 그로부터 나흘 동안 헬리콥터는 차츰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날아다녔다. 나와 코코가 번갈아가며 동승하여 정찰을 했다. 우리는 모두 10개쯤 되는 작은 패거리를 발견했다. 가장 인원수가 많은 패거리는 7명이었다. 그러나 비들리들의 일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젤라의 행방을 아는 사람과도 만나지 못했다. 헬리콥터에 의한 수색은 나흘째로 그만두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일을 의논했다. 크리스마스까지에는 미국에서 구원대가 올 거야. 패션 모델 여자는 아직도 태평스러운 말을 한다. 당신은 행복한 인간이요. 코우커는 쓴웃음을 짓더니 금방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와 같은 작은 패거리는 가능한 한 합류해서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해요. 작은 패거리가 각각 식량과 석류를 아무리 저장해도 그것이 없어지면 자멸을 기다릴 뿐이요. 우리가 오래 살아남아서 눈이 보이는 아이를 낳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조직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틴섬장에는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거기에는 넓은 농장과 양질의 수원이 있어. 우리가 합류해서 저 드런트의 콧대를 꺾고 돌대가리를 깨우쳐주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급자족의 태세가 갖추어진 다음 각지에 살아남은 교사, 간호원 등을 찾아온다면 이봐요. 당신의 계획은 훌륭하지만 듀런트가 우리를 받아주리라고 생각하오? 내가 묻자 코우커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동지로 넣어달라고 부탁하면 아주 기뻐할걸.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 설마 당신은 그 여자가 계획적으로 거짓길을 가르쳐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테지. 그 점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나는 틴섬장으로 돌아가겠네. 당신들도 함께 가지 않겠소? 코우커는 모두를 설득했다. 1시간쯤 의논한 끝에 3인조는 틴섬장으로 가기로 정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고 있었다. 틴섬장에 가면 조젤라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보로 생각해 보아 조젤라는 틴섬장에 나타나지 않은 듯했다. 비들리들과도 별도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문득 생각이 났다. 런던의 아파트에서 조젤라와 탈출해 갈 곳을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조젤라는 말했었다. 서섹스의 다운즈는 어떨까? 난 오래된 농장을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나는 코우코에게 했다. 좋아요. 당신 마음대로 해보시오. 그리고 애인을 찾거든 둘이서 틴섬장으로 오시오. 하고 코우코는 나를 격려했다. 절대로 소용없는 짓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리라. 이튿날 아침은 비가 억수같이 왔다. 나는 코우코의 전송을 받으며 트럭에 올라탔다. 차는 진창길을 물보라를 튀기며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소녀. 오전 중에는 비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카뷸레이터에 물이 스며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점화장치가 고장을 일으켰다. 오후 1시쯤에 비가 멈추고 태양이 얼굴을 내밀어 그 후에는 트럭이 계저로 계속 잘 달렸다. 뉴포레스트에 들어섰을 때 나무 사이 너머로 헬리콥터가 보였다. 운수 나쁘게도 길 양쪽에 수목에 가려서 공중에서는 내 트럭이 안 보였음이 분명하다. 나는 엑셀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올려 혼하게 휜 곳으로 나왔으나 그때는 이미 헬리콥터가 저 먼 하늘에 있는 점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헬리콥터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다시 또 수 킬로미터를 달려갔더니 작은 마을에 다다랐다. 길가에 빨간 타일을 붙인 작은 주택이 여러 채 늘어서 있다. 정원에는 색색까지 꽃이 만발해서 마치 그림책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꽃들 사이에 트리피드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몇 그루나 우뚝 서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끝에 왔을 때 마지막 정원의 문에서 작은 사람의 그림자가 한 길로 뛰어나와 양손을 쳐들고 내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트럭을 세우고 트리피드가 없는지 사방을 살펴보고 나서 엽총을 들고 길로 내려섰다. 작은 사람의 그림자는 9살이나 10살쯤 된 귀여운 소녀였다. 파란 목면 원피스를 입고 하얀 양말에 샌들을 신고 있었다. 곱슬곱슬한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아저씨, 부탁이에요. 토미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봐주세요. 소녀는 내 소매에 매달렸다. 눈이 보이는 아이를 만난 것은 오랜만이다. 나는 눈꺼풀 안에 눈물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디냐? 이쪽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갔다. 저기예요. 소녀는 가리켰다. 화단 사이의 좁은 잔디밭에 4살쯤 된 사내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말했다. 저놈이 토미를 때렸어요. 내가 토미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나까지 때리려고 했어요. 울타리 위로 트리피드의 머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혼내줄 테니까 귀에 손을 대고 있거라. 나는 엽총을 겨누어 트리피드의 머리를 한 방에 쏘아 떨어뜨렸다. 저놈은 이제 죽었어요? 소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트리피드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타닥. 가는 막대로 입자루에 뿌리깨를 두들기고 있었다. 나는 한 방 더 쏘아 트리피드를 완전히 아무 소리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번엔 죽었다. 우리 둘은 사내 아이 곁으로 갔다. 흑빛 얼굴에 독채찍에 맞은 자국이 발갛게 나 있었다. 소녀는 사내 아이 곁에 꿇어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토미도 죽었나요? 그렇단다. 나도 소녀와 나란히 쭈그리고 앉았다. 가엾은 토미. 강아지처럼 묻는 거지요. 그렇게 하자. 나는 작은 구덩이를 팠다. 소녀는 화단에 꽃을 꽂고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무덤 위에 놓았다. 잠시 후 나는 소녀를 트럭에 태우고 출발했다. 소녀의 이름은 수잔이라고 했다. 얼마 동안 훌쩍거리고 있더니 차츰 내 질문에 대답하여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잔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다. 아무튼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둘 다 눈이 안 보였다. 아버지는 도움을 청하려고 외출하더니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울면서 돌아왔다.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수잔과 토미에게 절대로 집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떠나갔으나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잔과 토미는 집안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어져서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수잔은 어머니의 주의를 어기고 월튼 부인의 식료품 가게에 갔다. 가게는 열려 있었으나 월튼 부인은 없었다. 수잔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케이크와 비스킷을 들고 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수잔은 트리피드가 여러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 하나가 느닷없이 독채찍을 뻗어서 수잔을 때리려고 했다. 그러나 수잔의 키를 잘못 알았는지 독채찍은
수잔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말았다. 수잔은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 돌아왔다. 그리고 토미에게도 조심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토미는 아직 어렸다. 그날 아침 밖으로 놀러 나갔을 때 옆집 정원과의 경계인 울타리에 숨어있는 트리피드를 보지 못했다. 얼마 후에 비명이 들렸다. 수잔이 급히 뛰쳐나가 보니 토미의 작은 몸이 잔디밭에 쓰러져 있었다. 수잔은 토미 곁으로 가려고 했다. 그때마다 트리피드의 머리가 보여서 무서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지나가게 된 것이다. 1시간가량 달리고 나서 나는 트럭을 세웠다. 주위는 벌써 어두컴컴하다. 오늘 밤에 숙소를 결정해야만 했다. 여기에 있거라. 나는 수잔을 차에 남겨두고 근처에 있는 집을 두세 집 조사하여 적당한 장소를 발견했다. 식사는 있는 것으로 때웠다. 그러나 수잔은 통조림 고기와 치즈 따위를 작은 배가 터지진 않을까 걱정이 될 만큼 먹었다. 매일 비스킷과 케이크만 먹고 있었걸랑요. 단 것은 신물이 난다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는 헤어브러시로 수잔의 머리를 깨끗이 빗겨주었다. 수잔은 이야기 상대가 생겼으므로 기운이 나서 끔찍한 사건들을 잊고 있는 듯했다. 나는 수잔을 2층의 침대에 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2층으로 돌아가서 침대 위에 걸터앉아 수잔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걱정할 것 없다. 난 무서웠어요. 토미의 일? 그 뒤에요. 이곳에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난 무서워서. 나도 혼자가 되었을 때는 무서웠단다. 하지만 지금은 안 무섭죠? 수잔은 눈물이 멎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또 무서워지지 않게 같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수잔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물었다. 우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찾으러 가는 길이야.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서섹스의 다운즈에 있을 것 같은데. 내 대답은 자신이 없었다. 그 사람 예뻐요? 그래, 예쁘다. 그 점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수잔이 잠들 때까지 이야기 상대를 해주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다. 이런 시골에서도 어린 소녀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광경을 여러 번 만났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가축의 시체, 그 곁에 뿌리를 내리고 시체가 썩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트리피드. 수잔은 가끔 질문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얼버무리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설사 어린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인 것이다. 정오 때쯤 하늘이 흐려지더니 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저녁 5시쯤 나는 트럭을 세웠다. 앞쪽에 언덕이 보였다. 다운지에 언덕이 비로 흐려져 있었다. 조젤라의 이야기로는 목적지인 농가는 언덕 북쪽의 중턱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언덕은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동서로 길게 뻗어 있었다. 다행히 비가 한때 그쳤다. 누가 살고 있으면 연기가 고일 텐데.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서 나직한 담 위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쌍안경으로, 수잔은 말똥말똥한 눈으로 언덕의 주위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연기는 한 줄기도 없었다. 차츰 어두워오는 언덕 기슭에서 이따금 움직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와 양들이었다. 저 아래 들판을 흐느적 가로질러 가는 트리피드도 보였다. 그뿐이었다. 이쪽에서 신호를 보내볼까? 나는 수잔을 트럭에 태우고 근처의 마을로 들어갔다. 그곳에도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몇 채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와, 멋져. 수잔은 새빨간 비단 레인코트를 발견하여 입었다. 사이즈가 너무 크지만 비를 가리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호화로운 롤스로이스를 발견하여 그 헤드라이트를 떼어가지고 트럭으로 돌아왔다.
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나는 빗속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를 트럭의 운전대 옆에 붙였다. 완전히 어두워졌을 무렵 비의 기세도 약해졌다. 됐다. 빛의 신호를 보내보자. 나는 라이트에 스위치를 넣었다. 희왕찬란하게 빛나는 광선이 어둠을 꿰뚫었다. 나는 광선을 언덕으로 향해 천천히 좌우로 돌렸다. 한 바퀴 돌리고 나서는 몇 초 동안 스위치를 끊고 어둠 속에서 불빛이 있지나 않을까 하고 찾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잔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배, 저기 불빛이 보여요. 나는 라이트에 스위치를 껐다. 캄캄한 언덕의 중턱에 약한 광선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좋아, 가보자. 나는 트럭에 헤드라이트를 켰다. 언덕에 도착하려면 수킬로미터의 낮은 습지대를 지나가야만 했다. 배수로에 숨은지기가 없어서 사방이 온통 물구덩이였다. 길이 물 밑에 숨어서 알 수 없는 곳도 있다. 나는 조심해서 천천히 차를 전진시켰다. 가까스로 언덕에 도달하자 이번에는 꼬불꼬불한 오르막이었다. 길이 좁아서 양쪽에 무성한 관목과 가시덤불이 트럭의 옆구리를 긁었다. 그러나 모퉁이를 하나 지날 때마다 중턱의 빛이 가까워져서 마침내 불 켜진 네모난 창문에 도착하게 되었다. 길 앞쪽에서 또 하나 작은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칸델라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문을 지나는 모퉁이를 가리키고 땅 위에 놓였다. 나는 칸델라의 1m 앞에서 트럭을 세웠다. 차문을 열자마자 대뜸 회중전등의 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어머나, 비.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눈앞에 레인코트에 쌓인 여자가 서 있었다. 조젤라였다. 아, 비. 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곧. 그 목소리는 감정의 폭발을 억제하는 것처럼 끊겼다. 나는 말없이 조젤라를 꼭 껴안았다. 이때 차 위에서 수잔의 목소리가 났다. 배, 바보같이 비에 젖잖아요? 왜 집에 들어가서 그분한테 키스하지 않아요? 새로운 생명. 내가 조젤라와 재회한 장소는 셔닝 농장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붉은 타일을 붙인 큰 건물에는 자가 발전 설비와 우물이 있었다. 여기에는 프렌트 네가 살고 있었다. 남편인 데니스도 부인인 메리도 조젤라의 친구였다. 그 밖에 조이스라는 여자가 메리의 이야기 상대 겸 집안일을 돌봐주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조젤라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데니스도 메리도 조이스도 장님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메리는 곧 아기를 낳을 몸이었다. 나는 우선 조젤라에게 물었다. 그 대학에서 화재 소동이 일어난 뒤 당신은 어떻게 되었소? 장님들의 노예로 되돌아갔지요. 조젤라는 나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걸었다. 코오코 일당에게 잡혀서 수갑과 사슬로 자유를 빼앗기고 장님들의 한 패거리를 떠맡게 된 것이었다. 난 첫날에 두 사람을 겁주었어요. 이 수갑과 사슬에서 나를 해방해주면 가능한 한 당신들을 돌봐주겠다. 그러나 이대로 끌고 다닐 생각이라면 당신들은 청산가리를 먹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영리했어요. 즉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 후에 나날은 내 경우와 다를 것이 없었다. 병으로 패거리가 해체되자 조젤라는 차를 주워 가지고 나를 찾으러 햄스티드까지 갔다. 그러나 내 패거리의 생존자들도 만나지 못했고 붉은 머리의 남자가 이끄는 패거리도 만나지 못했다. 저녁 때가 되자 대학 건물로 향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므로 길을 2개쯤 사이에 둔 곳에 차를 세우고 다음엔 걸어서 다가갔다. 그때 총소리가 났다. 조젤라는 높직한 곳에 올라가서 대학의 구내를 바라보았다. 로셀스퀘어의 정원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코오코였다. 조젤라는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때의 총소리가
내가 발포한 것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제부터 어디로 갈까? 자동차로 돌아와서 조젤라는 생각했다. 피난 갈 곳이라곤 소섹스의 다운지에 있는 농장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그 장소는 내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여기에 도착했어요. 차 소리에 데니스가 2층의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트리피드에 조심하라고 주의해 주더군요. 과연 그 말대로였어요. 집 주위에는 대여섯 그루쯤 되는 트리피드가 집안에서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데니스와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트리피드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쪽으로 움직여 오지 뭐예요. 나는 급히 되돌아와서 차를 몰아 그놈을 치어 쓰러뜨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놈이 많이 있고 나는 나이프밖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데니스에게 의논했더니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차에 가솔린을 놈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뿌리고 불이 붙은 막대기를 던지면 쉽게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였어요. 그 후부터 이따금 불을 사용하고 있죠. 집을 태우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예요. 조젤라는 요리책을 보며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다행히 상당히 많은 식량과 연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음료수에도 혼란을 받지 않았다. 또한 3명의 주민은 장님이 되었어도 힘껏 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주인인 데니스는 장님이 된 날 아침 외출했다가 트리피드의 습격을 받아 독채찍에 손을 맞았으나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는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철망 헬멧을 만들어냈다. 부인인 메리는 어쨌든 아기를 낳으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조이스도 병이 잦은 몸을 채찍질해가며 가사일을 계속했다. 거기에 조젤라가 구원의 여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조젤라는 새 장님들의 시중과 출산일로 눈이 돌 만큼 바빴다. 그러나 조젤라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다. 집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꼭 눈이 보이는 남자의 손이 필요했다. 조젤라는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오로지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선 내 일은 약탈이었다. 트럭으로 읍내에 가서 필요한 것을 모아 오는 것이다. 식량뿐만이 아니다. 발전기를 움직이고 트리피드를 쫓아버리기 위해 쓸 가솔린, 메리의 해산에 필요한 의료품, 암탉과 소의 사료, 그 밖에 놀랄 만큼 많은 자파 등을 모아야만 했다. 또 한 가지 일은 트리피드의 퇴치였다. 이 지방은 내가 이제까지 보아온 어느 지방보다도 트리피드가 많이 번식하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눈에 띄는 트리피드는 닥치는 대로 엽총으로 퇴치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반드시 새로운 트리피드 한두 그루가 집 주위 어딘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정원에도 잘 못 나가겠군. 나는 정원 주위에 철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래도 트리피드들은 울타리 밖에 와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 나는 아직 어린 수잔에게 트리피드 총을 쓰는 법을 가르쳤다. 토미의 원수를 갚아줄 테야. 수잔은 복수의 귀신이 되었다. 매일 아침 무거운 트리피드 총을 꽉 잡고 울타리 밖을 향해서 쏘았다. 어느 날 메리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산부인과의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조젤라가 아직 어린 수잔을 조수로 하여 아기를 받아야만 했다. 나는 데니스와 조이스와 함께 불안에 떨면서 하룻밤 내내 깨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조젤라가 기진맥진한 몰골로 2층에서 내려왔다. 태어났어요. 계집아이여요. 둘 다 건강해요. 그렇게 말하고 데니스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몇 분 후에 조젤라는 되돌아왔다. 대단히 쉬웠어요. 아기는 눈이 보일 거예요. 가엾게도 메리는 아기를 볼 수 없다면서 울고 있지만 아무튼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눈이 보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여
다 같이 건배했다. 그러나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어차피 식량도 연료도 떨어질 때가 온다. 농원은 있지만 나는 농사지을 줄을 몰랐다. 지금부터 배운다고 해도 밭을 일구어 6 식구가 먹고 살아갈 만한 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우선 무리였다. 더 큰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나는 모두에게 틴시험장의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합류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 나는 코우커들과 이전에 대한 의논을 해보고 오겠소. 3주일 후 나는 혼자서 틴시험장으로 갔다.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는 일반 승용차를 썼다. 저녁 때 셔닝 농장으로 돌아오니까 조젤라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땠어요? 합류 계획은 중지요. 티션장은 끝장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염병으로 당한 모양이요. 나는 보고 온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있고 넓은 정원의 여기저기에 크리피드가 서성거리고 있었소.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사람의 그림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니까 고약한 냄새가 났소. 썩은 시체 냄새요. 이미 조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행여나하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 아마도 2주일이나 그 이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가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침실을 두어 개 들여다보았다. 양쪽 다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있었다. 녹아내린 살 사이에서 흰 뼈가 보이고 있었다. 더 이상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정면 도어에 흰 종이가 핀으로 꽂혀 있었다. 그러나 바람에 날아가 버린 듯 작은 모서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다. 날아간 부분을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뒤뜰에는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다. 저장품도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다. 코우코와 듀런트들은 어디로 갔을까? 행방을 알아낼 단서는 전혀 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조젤라가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지요? 여기에 남는 거요. 우리들끼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조직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 너무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희망은 있어요. 우리와 같은 작은 패거리가 전 유럽에, 아니 온 세계에 몇천 개나 흩어져 있을 거요. 몇 개가 함께 합쳐서 재건에 또다시 착수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건 언제일까? 우리 시대에는 무리일 거예요. 몇 대나 뒤에 일이 되겠지요.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부터의 구원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잠시 조젤라는 코를 훌쩍이고 손수건으로 눈을 가볍게 눌렀다. 미안해요. 빌. 당신과 함께 있게 되어 기뻐요. 당신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난 농가의 마누라가 되는 거로군요. 벼랑간 조젤라는 쿡쿡 웃기 시작했다. 왜 그래요? 출판사와 신문사와 영화사를 생각했어요. 여류 작가가 농가의 마누라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다들 재미있어 하겠죠? 당신과 내 사진이 신문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요. 나는 당신 외에 두 장님 아가씨를 맞지 않아도 되는 거지. 무엇보다도 기뻐요. 하고 나는 말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1대1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인 것이다.